미국하고 중국하고 전쟁이 나면 우리 한국군의 중요성이 엄청 커질 겁니다. 이게 하나의 이제 밸런스를 확 무너뜨리는 변수가 될 수 있거든요. 한국군이. 그런 측면에서 강하게 요구할 수 있죠. 군산에 있는 F-16들을 지금 오산으로 모으고 있어요. 막을 수 없는 대사가 돼버렸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랑 한미 정상회담이 있고, 사실 저는 이제 우려가 되는 거는 그리고 지난 6월 말 워싱턴 포스트 등 일부 미국 언론은 이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도를 내서 주목을 받았는데, 당시엔 재정 절감과 글로벌 병력 재배치 논의가 맞물려서 이 한반도에서 일부 병력이 빠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근데 최근에 보니까 주한미군 감축 계획은 없다라고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또 선을 그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한미 연합훈련 확대와 전략 자산 수납 배치가 강화가 언급되고 있는데, 네. 이 방향이 바뀐 배경은 무엇일까요? 저는 좀 다르게 봐요. 방향이 바뀌진 않았다고 봐요. 네. 방향이 바뀌진 않았고, 주한미군 사령관도 뭐 최근에 이제 국방부 출입기자들하고 이제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이제는 양보다는 질로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주한미군 6.25 전쟁 이후에 주한미군의 역사를 보면 계속 감축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조정은 있을 것 같아요. 조정은 있을 것 같고, 조정하면서 이제 우리 측이 요구할 수 있는 게 더 많은 부분을 이제 한국군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너네도 이제 뭐 10대 뭐 경제 대국이고 옛날에 한국이 아니지 않냐. 그리고 대신에 요구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뭐 이제 노무현 정부 때부터 계속 얘기는 했지만,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안 된다고 했지만 어느 순간인가 이거는 이제 당연시 돼버렸어요. 이제 막을 수 없는 대세가 돼버렸어요. 뭐 이제 우리 녹화하는 시점이 마침 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랑 한미 정상회담이 있고, 네. 사실 저는 이제 우려가 되는 거는 주한미군의 일부 재조정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중국하고 미국이 충돌한다라는 시나리오로 봤을 때 한국의 포지션은 과연 이제 미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잘 보면 지금 이제 군산에 있는 F-16들을 지금 오산으로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뭐 슈퍼 비행대대 F-16 뭐 이렇게 대대 수량을 확 늘리는 걸 하고 있고, 대신 A-10은 퇴역시키고 뭐 그런 걸 하고 있고, 네. 또 한 가지로는 이제 미 본토에서 MQ-9 리퍼, 그 뭐 암살용으로 많이 쓰이는 무인 정찰기 있습니다. 요게 지금 광주나 뭐 군산 쪽에 지금 순환 배치돼서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제 군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만약에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벌인다, 약간 우리나라는 초반에 만약에 미군 전력이 한국에 많이 있다, 그럼 제일 가깝잖아요, 중국에서. 그럼 공격당하면 이게 속수무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작년 12월에 주일미군의 이제 가장 큰 지상군 병력은 미 해병대입니다. 그래서 미 해병대 병력을 오키나와에 있는 병력을 빼서 괌으로 일부 보냈어요. 그런 식으로 약간 지금 이 동북아 지역에 전력 재조정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미군 전체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부가 나갈 수도 있다. 그 숫자는 뭐 이게 얼마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이제 주한미군이 지금 잘 보시면 이제 그 미육군 장성수하고도 좀 연관이 있어요. 근데 지금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 모자를 4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제 한국 내 최선임 미군 고위직. 그래서 미 국방부의 역할을 대신해 주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주한미군 사령관, 네. 유엔군 사령관, 연합사 사령관. 이게 보면 한 4개, 5개 되는 모자를 쓰고 있는데, 근데 4개인데 휘하 병력은 별로 없어요. 특히 미 육군은 거의 이제 한 개 여단, 뭐 사실은 미 8군 사령관까지 같이 있는데, 미 8군 사령관이 3스타거든요. 우리로 치면 이제 군단급 정도 되는 사람인데, 뭐 유사시가 되면 병력이 들어오지만 실제 지금 있는 병력은 얼마 안 돼요. 근데 지금 이제 미 육군이 겪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장성이 너무 많다. 그 장성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이제 미 군은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역 사령부들이 통제를 해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 사령관이 통제를 하고, 주일미군 같은 경우 주일미군 사령관이 있고, 그다음에 그걸 넘어서 인도 태평양 사령관이 또 있고, 그거 보통 다 4성급이에요. 4성급, 3성급이에요. 그러니까 장성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는
사성급 장성이 뭐 10명도 안 됐는데 지금은 막 10명이 넘어가 버리니까 2차 세계대전 때 5명도 안 됐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문제가 있죠. 그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사장님 하나 보필하려면 밑에 비서진 비롯해서 임원이나 사람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똑같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이제 좀 장성수 줄이려는 노력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효율적 재배치.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정말 중국하고 충돌했을 때 어디에 병력을 놓는 게 효과적이냐라는 고민을 사실 지금 미군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이제 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여지고, 오히려 저는 지금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네. 제가 이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지금 미국이 들고 나올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가 한국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있어요. 한국군요. 네. 뭘까요, 그건? 그러니까 이거죠. 자, 미국이 중국하고 전쟁을 할 텐데 어쩌면 할 수도 있는데 한국군은 그때 뭐 할 거야? 물어볼 수 있죠, 충분히. 제가 봤을 때 이제 제가 표현을 좀 고급지게 하면 그걸 이제 한국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그러는데, 작년 7월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7월에, 지난 7월에 갑자기 뜬금없이 주한미군 사령관이 호주에서 열리는 탈리스만 세이버 거기 이제 훈련에 우리 해군 해병대가 참가를 했는데, 우리 해병대 장병들을 가서 이제 응원하고 악수 한 번씩 하고 코인 나눠주고 했어요. 주한미군 사령관이 왜 호주에서 열리는 훈련에 가서 왜 우리 장병들을 사기 진작을 했을까? 크게 좀 이제 아리송해지는 부분 중에 하나죠. 지금 보면 주한미군 사령관이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유엔사 사령관을 겸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지만 사실 이 전쟁이 만약에 한반도에서 발발하면 유엔 사령부가 갖는 권한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전자권이 넘어가더라도 유엔 사령부는 살림을 따로 차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에 과거에 6.25 전쟁 때도 우리가 전신작전 통제권을 넘겼던 건 유엔군 사령부였어요. 그러니까 유엔군 사령부가 예를 들어서 유사시에 전자권 한국이 가져가고, 근데 글로는 그 유엔군 산하 병력들이 안 갈 거야. 우리로 올 거야 아마. 그럼 니네가 또 자연스럽게 와야겠지. 그럼 그렇게 판을 다시 짤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잘 보셔야 될 게 네. 동북아에서 유일하게 지금 나토처럼 집단 안보 체제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툴이에요. 이게 도구예요. 보시면 유엔사에 지금 미국 있죠? 네. 영국 있죠? 프랑스 있죠? 호주 있죠? 뉴질랜드 있죠? 캐나다 있죠? 그다음에 나토 회원국도 꽤 있단 말이에요. 한 번에 다 모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대중국 관련된 그런 이제 대응할 수 있는 군사 협의체가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일본도 들어오려고 그러고, 다만 우리가 이제 막 반대하고, 뭐 일본도 지금 들어와 있지만 우리 정부는 이제 막 난색을 표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군이 우리 만약에 미국이 중국이랑 전쟁했을 때 한국군은 뭐 할 거야?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있어서 가장 큰 의제가 될 수가 있어요. 한국은 편을 똑바로 서야지. 그러니까 지금 잘 보시면 7월에 했던 탈리스만 세이버도 그렇고 그 훈련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필리핀에서 하는 필리핀과 미국의 합동 군사 연습이라든가, 거기에도 이제 우리 해병대가 가고 합니다. 해군도 가고. 그다음에 미일 간에 하는 훈련들도 있고, 주적이 다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지금 훈련을 참가하고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솔직히 미국하고 중국하고 전쟁이 나면 우리 한국군의 중요성이 엄청 커질 겁니다. 이게 하나의 이제 밸런스를 확 무너뜨리는 변수가 될 수 있거든요, 한국군이. 그런 측면에서 강하게 요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방위 분담금도 여기에 엮일 수가 있고, 니네가 만약에 한국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보여주면 뭐 국방 방위비 분담금 좀 낮춰도 돼,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니네가 더 많이 내고, 대신에 우리는 우리 주한미군은 뭐 유사시가 되면 어디든지 갈게, 뭐 이런 식으로 또 우리 정부를 압박할 수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왜냐면은 이제 호주나 일본은 사실 암묵적으로 동의를 다 했거든요. 그리고 호주도 잘 보시면 최근에 올해 들어서 갑자기 중국 해군 함정들이 호주까지 왔었거든요. 가서 연습하고 막 이랬거든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그거에 또 열받아 했고. 근데 이제 지금 미국의 동부가 뭐 인태 지역 동맹국 가운데 호주, 일본은 이미 암묵적인 동의를 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오커스 이런 거 하는 거 다 이제 그게 다 포함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은 약간 물론 우리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있고 근데 약간 긴가민가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좀 압박이 있지 않을까. 좀 이제 우려되는 상황이죠.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이제 전자권 그 환수 이 네. 부분 있잖아요. 네.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 정치작전 통제권 환수 공약을 내건 바가 있고 네. 최근에 그 안규백 국방부 장관 역시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 전자권 전환 뭐 목표를 추진하겠다 이런 식으로 밝히기도 했는데 이 전자권 환수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이 이걸 뭐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아, 미국은 기본적으로 공화당이 집권하면 가져가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노무현 정부 때도 굉장히 그때 이제 아들 부시,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 가져가라 좀. 럼스펠드도 마찬가지고 가져가라. 이게 이제 먹고 살만하지 않냐? 꼭 우리가 필요하냐? 가져가라. 근데 우리 보수가 난리가 났었죠.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저도 전자권 환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지금 우리나라에서 언급되는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문제는 이게 군사의 영역이 아니에요, 더 이상. 정치 영역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보수가 집권하면 이게 좀 유야무야 되고 진보 정부가 집권하면 또 땡겨와야 된다 그러고. 근데 이 전시작전 통제권에 제가 봤을 때 이제 오해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시작전 통제권은 한국 전쟁 당시 우리가 이제 유엔사에 던져줬죠. 왜냐? 그게 우리가 왜 그럼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이걸 줬을까? 능력이 안 됐잖아요. 무기도 없고 돈도 없고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물론 이승만 대통령의 공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때는. 뭐 돈도 없고 무기도 없고 사람밖에 없었는데 전차도 필요하고 전투기도 필요하고 총도 필요한데 만들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랬고 계속 이어지다가 옛날도 그랬어요. 냉전 시절에도 가져가라 제발 좀 네가 가져가라. 그리고 이제 주한미군이 계속 이제 감축됐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얽어야 될 뭔가가 있어야 됐고 그래서 생겨난 게 이제 한미 연합사가 생겼고 그래서 이제 유엔사에 있던 당시 작전 통제권을 전평시를 이제 연합사로 가져왔던 거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마치 전쟁이 나면 미국의 대통령이 우리를 막 지휘하고 그게 아니에요. 아니고 그러니까 연합사에 이걸 준 거는 한미 양국의 군 통수권자가 작전 통제권을 한미 연합 사령관에게 위임한 거예요. 왜냐하면 효율적인 통제를 위해서. 그리고 지금 평시 작전 통제권 우리가 가져왔고 그러니까 전시 때만. 근데 우리가 제가 좀 쓴 소리를 하자면 역설적으로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우리 국민들이. 자, 전쟁이 나면 과연 대한민국 국군을 어느 정도까지 신뢰합니까? 몇 %까지 신뢰합니까? 라고 우리는 역으로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비유를 하거든요. 축구 국가대표 감독 중에 히딩크였을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우리 국내 감독일 때도 있었잖아요. 누가 더 잘했죠? 뭐, 말 하나 많아. 그렇죠? 그렇죠. 그럼 지금 이제 연합사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4성급 장군이고 미 육군 내에서 산전수전 공중전 또 그다음에 우리는 해보지 못한 실전 경험까지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자, 그런 사람이 지휘하는 게 맞겠어요. 아니면 물론 우리 군에 계신 분들도 훌륭한 분들이 많지만 실전 경험이 없어. 이런 사람들이 지휘하는 게 맞겠어요. 그거를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보면 마치 막 이게 무슨 우리가 자주국방을 포기하고 뭐 이렇게 식으로 매도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아니 그래서 군인사에 지금 미국이 개입을 하나요? 우리 군인사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군사적인 관점에서 봐야 돼요, 이거는. 그렇게 안 보면 잘못 우리가 가져오면 우리가 치러야 될 이런 물론 이제 경제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대신에 이거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자적으로 작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은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또 이건 또 안 해. 항상 보면 이건 안 하고 미국에 가서 뭐 좋은 거 배우면 좀 적용을 해서 한국화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안 하고 구태의연한 식으로만 하면서 과연 우리가 전작권 환수했을 때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뭐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이제 청문회 때 그런 얘기 했지만 당시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또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민감한 이슈예요. 단순히 전시작전 통제고 군사적인 문제도 있지만 경제적인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은 뭐 한미연합사 그다음에 미국이 이제 미국 한미 양국군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시에 작전하지만 그거를 안 하고 한국군 단독으로 한다? 그럼 해외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그게 신뢰가 갈까요? 이제 그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군사적인 문제도 있고 안보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는 군사적인 문제로 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자꾸 이제 이거 하라는 거는 가져가라는 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간단한 거예요. 한국 돈 써라 이제는 그걸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좀 우리가 좀 면밀하게 검토를 거친 후에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기존의 전 정부도 그렇고 이전 정부도 그렇고 왜 속도를 못 냈을까? 결국 막판에는 그런 고민이 다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도 대통령실에서 아니다. 임기 내에 할지 안 할지 그건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 얘기를 한 거는 다 그런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군사적인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끝으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뭐 우크라이나 종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그게 뭐 생각만큼 빨리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지금 해외에서는 K 방송에 더 관심이 많아지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이제 전쟁이 끝나더라도 어차피 이런 무기 체계류는 보통 뭐 10년, 뭐 15년, 뭐 적으면 5년 전에는 이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전후에 제가 봤을 때는 K 방산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때문에 사실 이제 미국이 만든 무기랑 유럽이 만든 무기가 글로 다 쏟아져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잠재적인 그래서 소요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K 방산의 투자 가치는 여전하다라고 좀 마무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K방산 앞으로도 여전히 유망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가운데 특히나 이 디펜스 뉴스에서 어디에서도 접할 수 없는 그 특종 뉴스들 K방산에 관련돼서요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꼭 한번 계속해서 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대영 군사평론가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